일본 총리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에 대해 사죄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회에서 독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다카이치. 전 세계 외신들은 속보를 쏟아냈고 일본 극우 세력들은 배신자라며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담 직전 일본 방위성 상황실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 그 결과를 본 순간 방위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에 굽히지 않으면 일본은 무너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이 준비한 무대에서 일본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나라현 회담장이었어요. 총리의 고향, 환대의 상징으로 설계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경호 동선이 꼬이면서 운영실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24시간 뒤면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아요. 저는 복도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단말기에 알림이 떴어요. 한국 측 연락 창구에서 문서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상안정협력 초안이라더군요. 문장 수정 요구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나카무라 슈이치입니다. 총리관저 파견작전분석관, 해상자위대에서 25년을 보냈어요. 대잠작전 분석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과장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조건을 걸어왔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경호팀장이 뛰어왔습니다. 동선 재조정에 30분이 더 필요하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총리가 직접 그림을 그린 무대였습니다. 고향에서 맞이한다. 일본이 주도한다. 그 구도가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마다 유키였어요. 외무성 동부가 과장, 회담 문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 측 문서 봤습니까? 야마다 유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해상안정협력 초안이었어요. 한국이 보낸 수정 요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구 삭제 요청입니다. 세 군데요. 삭제라니요. 우리가 쓴 초안인데. 야마다 유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이 초안을 썼고 일본이 회담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먼저 문장을 고치라고 요구하다니요.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 문장 그대로 가면 회담이 깨집니다. 야마다 유키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독도 관련 표현이 들어간 문단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총리가 직접 넣으라고 한 문장이었거든요. 뺄 수 없었습니다. 총리 지시입니다. 손댈 수 없어요. 지시는 지시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한국이 이 문장 보고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야마다 유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불쾌했어요. 외무성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실하면서 원칙을 깎아내리죠.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경호팀장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운영실 출입이 풀렸다더군요. 저는 야마다 유키를 남겨두고 운영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실무진 6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뭔가 또 터진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리타 겐 책임자가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모리타 겐, 해상교통로 점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회담 준비 중에 왜 방위성 보고가 올라오는 거죠?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실무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고서 요약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대잠 감시 공백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올라옵니까? 모리타 책임자가 직접 관저에 온다고 합니다. 상황실 호출을 요청했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회담까지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잠 감시 점검이라니요. 한국 잠수함 얘기가 또 나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주제가 싫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과장이었거든요. 독일 기술을 베껴 만든 조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위성이 왜 지금 이 보고를 올렸을까요?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분위기를 흔들려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일단 보고서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 보였어요. 특정 해역에서 탐지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끊긴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이라니요. 우리 장비가 문제라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지도가 있었어요. 빨간 점이 찍힌 구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확인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활동한다고 알려진 해역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잠수함 때문에 일본의 탐지가 끊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함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야마다 유키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모리타 겐이 서 있었어요. 모리타 겐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리타 상,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난 2주간 점검 결과예요. 모리타 겐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노려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리타 겐이 말을 이었어요. 특정 해역에서 추적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원인을 분석 중인데 한국 잠수함 운용과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잠수함이 우리 탐지를 피한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조립품이었어요. 일본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립품이 우리 탐지망을 뚫는다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야마다 유키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카무라-상, 이 보고서가 회담 문장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과 해상 안정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공백을 인정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무시하면 위험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상황실 점검이 필요합니다. 회담 전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마다 유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담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대잠 감시 점검은 나중에 해도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모리타 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모리타 상, 뭔가 더 있습니까? 모리타 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해상교통로 점검 결과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만약 탐지 공백이 실제라면 교통로 보호에 구멍이 생깁니다. 교통로라고요? 일본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회담이고 뭐고 없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리타 겐의 말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해상교통로가 흔들린다.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저는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현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대 일정을 직접 점검하겠다더군요. 메시지 끝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어요. 고향에서 환대하면 일본이 주도한다. 흔들리지 마라. 저는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총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환대, 주도권, 체면. 그게 이번 회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잠 감시 공백 따위는 나중 문제였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조립품 잠수함 몇 척으로 일본을 흔들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모리타 겐의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해역에서 탐지가 끊긴다. 한국 잠수함 운용과 겹친다.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마다 유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실 호출 승인해 주십시오. 회담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총리 지시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검은 점검이고 결과가 어떻든 판단은 제가 내리면 됐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회담 일정에 차질 없게 하세요. 야마다 유키와 모리타 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상황실로 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운영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모니터에 아직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찍힌 지도가 눈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도쿄 방위 성상황실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나라현에서 급히 돌아온 저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긴장감을 느꼈어요. 테이블 주변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모리타 괜히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대잠 감시 공백 점검 회의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어제 보고서에서 본 그 지도였어요. 빨간 점이 찍힌 구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거든요. 모리타 괜히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탐지 흐름이 끊깁니다. 지난 2주간 6차례 반복됐어요. 장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모리타 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장비는 정상입니다. 점검 완료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상대가 우리 탐지 패턴을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상대라니요. 한국 잠수함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독일 기술을 베껴 만든 조리품이 일본의 탐지 패턴을 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리타 상, 한국 잠수함은 과장입니다. 독일 기술 조립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25년 경력이 뒷받침하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기무라 요시노리였습니다. 전 잠수함대 사령관이었어요. 저보다 선배였고 대잠전에서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기무라 요시노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대잠전은 체면이 아니라 준비가 이깁니다. 상대를 낮춰보는 순간 판단이 흐려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권위가 무거웠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기무라 요시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리타 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 구간, 한국 잠수함이 활동하는 해역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증이 없잖습니까? 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확증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가정 시나리오를 바꿔야 해요. 한국 잠수함 투입을 전제로 점검을 돌려야 합니다. 그건 너무 나갑니다. 아직 증거도 없는데 한국을 가정적으로 설정하자고요? 적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변수를 무시하면 전장에서 지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일본의 점검 시나리오에 넣는다. 그건 한국을 인정하는 꼴이었거든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들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급했어요. 총리께서 관저 회의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독도는 양보 없다. 강경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시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총리가 강경 기조를 밀고 있었거든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무라 요시노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시나리오 변경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 유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 이슈를 회담장으로 끌고 가면 일본이 고립될 수 있어요. 고립이라니요? 지금 중국과 일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양쪽에서 압박받아요. 외교적으로 최악의 구도입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야마다 유키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외무성 사람들은 현실을 들먹이며 원칙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기무라 요시노리와 야마다 유키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리타 괜히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떴어요. 이번에는 빨간 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뭡니까? 공백 구간을 확대해서 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넓어요. 이렇게 넓다고요? 탐지가 끊기는 구간이 해상 교통로와 겹칩니다. 이게 실제라면 교통로 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해상교통로는 일본 경제의 생명선이었어요. 그게 흔들린다면 회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노려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카무라-상, 시나리오 변경을 승인해 주십시오. 한국 잠수함 투입 과정으로 점검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총리는 강경 기조를 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무라 요시노리와 모리타 겐의 보고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땀이 났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나카무라-상, 점검은 점검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판단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정확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야마다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불편한 상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마다 유키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승인합니다. 한국 잠수함 투입 과정으로 시나리오를 변경하세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리타 겐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방위성 실무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잠수함 투입 과정이 공식 점검 항목으로 등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한국 잠수함을 일본의 점검 시나리오에 넣었습니다. 그건 한국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실무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됐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한국 잠수함 관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실무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였어요. 기무라 요시노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카무라-상, 잘 결정했습니다. 대잠전은 오만한 쪽이 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오만한 쪽이 진다. 저는 그동안 오만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 잠수함을 조리품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다가왔어요. 점검 결과가 나오면 회담 문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돌아섰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빨간 점이 찍힌 지도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활동 해역이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린 건지도 몰라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뇌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점검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될까 봐요. 모의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잠수함 투입 과정이라는 글자가 화면 상단에 떠 있었어요. 내가 승인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존심이 쓰렸지만 일단 결과를 봐야 했어요. 실무진 8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울렸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탐지 자산을 늘리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비가 더 있으면 공백은 메워지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탐지 자산 증강안을 적용해서 돌리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변수가 입력됐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공백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모리타 겐이 끼어들었어요. 해상교통로 보호 시나리오를 겹쳐 돌리면 어떨까요? 왜요? 탐지 공백이 실제라면 교통로에 영향을 줍니다. 함께 점검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시나리오가 복잡해지면 결과가 흐려지거든요. 하지만 모리타 겐의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해상교통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좋습니다. 겹쳐 돌리세요. 제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실무진이 추가 시나리오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야마다 유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마다-상, 무슨 일입니까? 점검 결과를 외교팀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회담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회담까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쁘면 회담 문장이 바뀔 거였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어요. 탐지 자산 증강안이 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일본 탐지 자산이 파란 점으로 표시됐어요. 한국 잠수함 가정 위치가 빨간 점으로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파란 점들이 빨간 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파란 점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추적 흐름이 끊긴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뭡니까? 탐지가 끊겼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추적 신호가 사라져요. 실무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탐지 자산을 늘렸는데도 끊긴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실무진이 시뮬레이션을 재시작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추적이 끊겼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탐지 실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 더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실무진이 다시 돌렸어요. 세 번째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경보가 반복됐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탐지 자산을 늘려도 소용없었어요. 공백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기무라 요시노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나카무라 상, 보이십니까? 네. 상대가 안 보이면 일본이 먼저 겁을 먹는 겁니다. 이게 대잠전의 본질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상대가 안 보인다.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탐지망을 피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지만 현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축됐어요. 탐지 자산 증강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폐기해야 해요. 기무라 요시노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믿던 해결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폐기합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무진이 시스템에서 증강안을 삭제했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야마다 유키가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결과가 나왔으니 회담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합니다. 프레임이요? 독도 이슈를 전면에 세우면 안 됩니다. 한국과 해상 안정 협력을 논의해야 해요. 이 결과가 그 근거입니다. 저는 반발하고 싶었습니다. 총리는 강경 기조를 밀고 있었거든요. 독도는 양보 없다. 그게 지시였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탐지망에 구멍이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그 구멍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회담 프레임 제작성을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승인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총리 지시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리타 괜히 스크린 앞에 섰어요. 해상 교통로 시나리오 결과도 나왔습니다. 탐지 공백 구간과 교통로가 겹쳐요. 이대로면 교통로 보호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물류 흐름의 상당 부분이 해당 구간을 지나갑니다. 여기가 막히면 국내 산업에 영향이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해상 교통로가 흔들린다. 그건 경제 문제였어요.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빨간 점이 찍힌 구간이 선명했습니다. 기무라 요시노리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바다에서 일본의 계산을 바꿀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탐지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해상 교통로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능성을 인정하게 됐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무라 요시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회담 프레임 제작성 방향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총리 보고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돌아섰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계산을 바꾼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이 나올 얘기였어요. 독일 기술 조립품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랐습니다. 일본의 탐지망에 구멍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 구멍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무진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경보 메시지가 아직 떠 있었어요. 탐지 실패.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회담 프레임을 바꿔야 했습니다. 독도 이슈를 전면에 세울 수 없었어요. 한국과 해상 안정 협력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총리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어요. 강경 기조를 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이 먼저였어요.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관저로 돌아가야 했어요. 총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란 속에서 한 가지만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 저는 그 결론에 밀려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쓰렸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담 프레임을 바꿔야 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관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리돼 있었어요. 탐지 공백, 추적 실패, 교통로 위험. 총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경 기조를 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독도는 양보 없다. 그게 지시였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가는 건 정반대 내용이었습니다. 차가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내렸어요. 야마다 유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기다리십니다. 바로 올라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다 유키와 함께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총리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리타 겐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보고하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자신 있게 보고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총리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잠 감시 점검 결과입니다. 한국 잠수함 투입 과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탐지 공백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추적이 끊겨요. 탐지 자산을 늘려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요? 독도 프레임을 전면에 세우면 회담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상 안정 협력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해요. 회담이 깨진다고요? 일본이 준비한 무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부담이 컸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총리님, 영토는 싸움의 언어입니다. 해상 안정은 생존의 언어예요. 지금은 생존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생존이라니요. 일본이 그렇게 약합니까? 약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면 일본이 고립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야마다 유키의 말이 총리에게 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향 초청은 환대의 증거입니다. 일본이 주도한다는 그림이에요. 이걸 바꾸면 굴복으로 보여요. 굴복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됩니다.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발심이 들었어요. 외무성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말로 포장해서 원칙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마다 유키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모리타 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총리님, 해상 교통로가 흔들리면 국내 경제가 먼저 흔들립니다. 수치로 말해보세요. 수치보다 사례가 더 와닿을 겁니다. 3년 전 말라카 해협이 막혔을 때 일본 물류 기업 3곳이 흔들렸어요. 주가가 일주일 만에 15% 빠졌습니다.
지금 탐지 공백 구간이 그 해역과 비슷해요.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제 얘기가 나오자 달라졌어요. 저는 모리타 겐을 바라봤습니다.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숫자보다 사례가 먹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야마다 유키를 봤어요. 야마다 유키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굴복이 아니라 나라에서 맞이하는 결단으로 장면을 바꾸시면 됩니다. 고향에서 환대하되 실질은 양보하는 겁니다. 겉은 일본이 주도하고 속은 협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말한 건 결국 후퇴였어요. 환대라는 포장지로 감싼 후퇴였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맞이하는 결단이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총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경 기조를 밀던 분이 방향을 바꾸려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총리의 결정이 회담의 방향을 바꿀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독도 주장을 회담 의제에서 내려도 되는 문장을 만들어 오세요. 비공개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리가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독도를 내려놓는다. 강경 기조를 밀던 분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야마다 유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구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새어 나가면 안 돼요. 국내 여론이 폭발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총리가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환대라는 포장지로 감싼 후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나카무라-상, 이해하셨습니까? 네, 총리님. 겉은 환대입니다. 속은 협력이에요. 이 구도를 유지하세요. 굴복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야마다 유키와 함께 총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국내 반발 리스크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경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문구가 중요해요. 포기가 아니라 의제 제외로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억눌린 기분이었습니다. 문구 하나로 후퇴를 포장한다. 외교란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외무성과 협업해야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외무성과 협업한다. 그건 제가 야마다 유키 편에 선다는 뜻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외무성을 불편하게 여겼거든요. 현실을 들먹이며 원칙을 깎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 해상 안정이 먼저다. 저는 야마다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승인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외무성 편에 섰습니다. 자존심이 쓰렸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리의 결단이 환대가 아니라 후퇴의 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겉은 주도권, 속은 양보였습니다. 그게 외교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긴장 속에서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야마다 유키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상대였지만 지금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담을 깨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나라연 회담장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환대 장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악수, 정원에서 기념 촬영, 다실에서 차 대접, 총리가 하나씩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수 장면을 길게 잡으세요. 카메라가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호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리허설이 커질수록 불안했거든요. 환대가 아니라 과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그림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야마다 유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리허설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 일본이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거예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총리 결정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마다 유키 말이 맞았어요. 총리가 직접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채로 이어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다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총리가 자리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앉을 자리, 일본 총리가 앉을 자리, 위치가 미묘했어요. 누가 상석인지 애매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한국 측에서 잠수함 관련 지뢰가 올 겁니다. 대응 준비됐습니까? 아직입니다. 검증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를 요청하세요.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 하지만 뭘 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조리품이라고 무시해왔으니까요. 리허설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문구 분리안을 정리했습니다. 분리안이요? 국내용 문구와 국제용 문구를 나누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 발표에서는 협력을 강조해요. 이렇게 해야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문구 분리란이요. 두 개의 얼굴을 만드는 거였어요. 국내에서는 강하게, 밖에서는 부드럽게.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총리께서 승인하시겠습니까?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야마다 유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외교란 이런 거구나.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때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측 기술 창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수함 운용 안정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어요. 표로 말하겠습니다. 검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표로 말하겠다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응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측에서 검증 자료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야마다 유키에게 말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상 브리핑을 요청하세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측에 화상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금방 왔어요. 1시간 뒤에 연결하겠다더군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됐어요. 한국 측 화면이 떴습니다. 조선소 배경이 보였어요. 한 남자가 화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한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잠수함 시험 책임자라더군요. 고한민입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일본이 질문하는 입장인데 왜 제가 긴장하는 거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소음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고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준 문서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소음 기준, 진동 기준, 운용 안정성 수치가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았어요. 이 정도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입니까? 실제입니다. 시험 데이터예요.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고한민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기술을 베낀 거 아닙니까? 원천 기술이 어디서 온 겁니까? 기술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충족하느냐예요.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검증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한민이 제 질문을 잘라낸 거였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와 기준으로 답했어요. 저는 더 흔들렸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운용 안정성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장거리항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왕복항의 기록이에요. 필요하시면 공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고한민이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항해 기록이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어요. 장거리 운용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화상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한민의 대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검증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얕봐왔습니다. 독일 기술 조리품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고한민은 달랐습니다. 감정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절차와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총리께 보고해야 합니다. 양면 전략을 확정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총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내 판단이 틀렸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어요. 총리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마다 유키가 문구 분리안을 설명했습니다. 총리가 듣고 있었어요. 환대 장면을 크게 가져가되 비공개 문장에서는 물러나는 겁니다. 겉은 주도권, 속은 협력이에요.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했습니다. 양면 전략이 확정된 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후퇴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환대라는 포장지로 감싼 후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내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쓴 문서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과장이라고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려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선을 그었어요. 삭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판단을 지우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고한민의 대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절차와 기준. 한국은 그렇게 일본의 질문을 끊었습니다. 전직 외무차관 사이토 가즈이코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외교는 체면을 지키면서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 기술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외교란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삭제한 문장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새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문장을요. 펜을 들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어요. 회담 전날 밤이었습니다. 관저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검증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였어요. 어제 고한민이 화상 브리핑에서 공유한 데이터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000톤급, 한국 잠수함의 체급이었어요. 방위성 비교표에서 재래식 전략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려봤어요. 전략급이라니요. 일본이 무시해온 잠수함이 전략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국산화율 76%, 주료 체계의 국산 비중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을 베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장거리 운용 기록도 있었습니다. 약 7,000km급 왕복항해, 운용 안정성을 증명하는 사례였어요. 이 정도면 일본 근해까지 오가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국 잠수함이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니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증표를 요약하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조용히, 멀리, 오래. 한국 잠수함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소음이 낮아서 탐지가 어렵고, 항속거리가 길어서 멀리 갈 수 있고, 운영 안정성이 높아서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단순한 조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야마다 유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문구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저는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독도 의제 제외 문구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걸 총리께 올릴 겁니까? 네. 오늘 밤 안에 승인받아야 해요. 내일 회담이니까요. 저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향후 공식 외교 의제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장이 발표되면 일본 내부가 뒤집힐 거였거든요. 국내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서 문구가 중요해요. 포기가 아니라 의제 제외입니다. 단어 하나가 다르면 반응이 달라요.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란 그런 거였습니다. 단어 하나로 전쟁을 만들고 단어 하나로 전쟁을 막는 거였어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검증표를 다시 봤습니다. 3,000톤급, 76%, 7,000km.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총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리타 괜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야마다 유키가 문구 초안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독도 의제 제외 문구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다카이치 총리가 서류를 집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총리의 표정이 읽히지 않았거든요.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의제 제외로 표현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펜을 들었어요.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중간에 멈추더니 펜으로 무언가를 그었어요. 이 부분, 포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삭제하세요. 야마다 유키가 다가가서 확인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외교 의제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표현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빼도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강경파였던 분이 후퇴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였어요. 모리타 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합의문 순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해상교통로 보호 항목을 첫머리에 올려주십시오. 왜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독도 의제 제외는 뒤로 빠져도 돼요. 해상 안정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합의문 순서까지 바꾸는 거였어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담이 코앞이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해상교통로를 첫머리에 올리세요. 모리타 괜히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측 기술창고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고한민이 보낸 문서였어요. 추가 기준 문장입니다. 협력은 호의가 아니라 조건 없는 원칙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위축됐습니다. 고한민이 또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호의가 아니라 원칙이라니요. 일본이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원칙 문장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화면을 봤어요. 이 문장을 합의문에 반영해야 합니까? 반영 여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야마다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한민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협력은 호의가 아니라 원칙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검증표 요약 결과를 보고해야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잠수함 검증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말해보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체급이 3,000톤급입니다. 재래식 전략급으로 분류돼요. 둘째, 국산화율이 76%입니다. 주요 체계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셋째, 장거리 운용 기록이 있습니다. 약 7,000km급 왕복 항해가 가능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핵심은 조용히, 멀리, 오래입니다. 소음이 낮고, 항속거리가 길고, 운용 안정성이 높아요.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결론이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 2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 결론을 보고서에 넣으세요. 서명하고 올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명하라는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그 결론을 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결론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 문장을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쓰는 문장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을 얕보던 제가 한국을 인정하는 보고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굴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무서웠거든요. 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운용과 절차가 무서웠습니다. 고한민이 보여준 그 차분함이 무서웠어요.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카무라 슈이치. 펜을 내려놓았어요. 끝난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남긴 거였어요.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 답변지를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도 질문에 대한 회피 문장이 들어갔다더군요. 내일 회담에서 쓸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내일이면 회담이 시작됩니다.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정리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한국을 얕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회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라연 회담장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경호팀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어젯밤 서명한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구에 섰습니다. 환대 일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리허설대로 흘러가길 바랐어요. 총리가 손을 들어 기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주도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악수 장면이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겉으로는 환대였습니다. 속으로는 양보였죠. 그 구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두 정상이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실무진만 남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자회견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야마다 유키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답변지를 들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준비됐습니까? 네. 답변지 최종본입니다. 야마다 유키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펼쳐봤습니다. 독도 질문에 대한 회피 문장이 표시돼 있었어요. 외교 의제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였어요. 이 문장이 나가면 국내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의제 제외예요. 단어 하나가 다르면 반응이 달라요.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차이를 알아챌까요? 강경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담이 끝났어요. 두 정상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악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 섰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옆에 있었어요. 답변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기자들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해상안전협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했어요. 무난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했습니다. 역시 무난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차례였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를 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강경 성향 매체 기자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총리의 입을 노려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제 옆에서 움직였어요. 답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었어요. 저는 그 손가락을 봤습니다. 총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야마다 유키 쪽을 살짝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앞으로 공식 외교 의제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총리가 정말로 그 문장을 말한 거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한일 양국은 해상 교통로 공동 안정, 대잠 공조, 위기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3가지 항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회담의 핵심 성과입니다. 저는 합의 항목을 들으며 멍했어요. 3가지였습니다. 해상 교통로, 대잠 공조, 위기 소통. 모리타 겐이 요청한 순서대로였어요. 해상 안정이 첫머리에 왔습니다. 기자회견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요. 강경파였던 분이 그 문장을 말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이 퇴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야마다 유키가 다가왔습니다. 됐습니다. 문장이 제대로 나갔어요. 야마다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압박감이 풀리면서 허탈해졌거든요. 모리타 겐이 뛰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합의 항목을 산업계에 공유했습니다. 해상교통로 협력 창구가 열렸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리타 겐이 대답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해상교통로가 첫머리에 온 게 효과가 있었어요. 경제계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고한민이 기자들에게 말한 문장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어요. 협력은 호의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고한민이 끝까지 그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위축됐습니다. 일본이 양보하는 동안 한국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호의가 아니라 기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회담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국제해양안보 연구소장 오가와 미치오를 만났어요. 회담 참관차 와 있었더군요. 오가와 미치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상, 오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가와 미치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체면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한 쪽이 이겼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체면이 아니라 위험 관리.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한 게 그거였습니다. 강경 발언 대신 현실을 택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기록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쓴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과장이라고 적었던 문서였어요. 어제 그 문장을 삭제했지만 아직 새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새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회담장 반응이 떠올랐어요. 기자들이 술렁였던 순간, 다카이치 총리가 그 문장을 말했던 순간, 그리고 고한민이 끝까지 유지했던 기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문장이 제 경력을 망칠 뻔했어요. 그 보고서가 그대로 남았다면 저는 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펜을 움직였습니다. 새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일본의 점검 기준을 바꿨다. 운용과 절차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적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25년 동안 품어온 오만을 내려놓는 문장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카무라 슈이치. 펜을 내려놓았어요.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 대신 존중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회담은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다르게 봐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회담이 제게 남긴 거였어요.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회담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가와 미치오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체면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한 쪽이 이겼다.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를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과장이다. 그 문장이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치스러웠거든요. 25년 경력을 가진 작전분석관이 그런 문장을 썼다니요. 증거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문서를 찾았습니다. 회담 준비 초기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 잠수함은 독일 기술 조립품이며 일본의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려봤어요. 오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선을 그었어요.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빼야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해당 보고서를 찾아 수정 요청을 올렸습니다. 사유란에 적었어요. 사실관계 오류로 인한 삭제 요청.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쓴 문장을 제가 지우는 거였어요. 수치스러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 문장이 남아있으면 누군가 볼 거였거든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야마다 유키가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국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강경파가 움직이고 있어요. 독도 포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 문장을 말한 순간부터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여론 대응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의제 제외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어 싸움이에요. 야마다 유키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문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외교적 표현이 가득했어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의제 설정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게 통할까요? 통하게 만들어야죠. 회담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최대 무기예요. 결과로 설득하는 겁니다. 야마다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총리께서 후속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말을 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제 제외 기조를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지지층 반발을 감수하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파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지지층 결집으로 정권을 유지해 온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반발을 감수하겠다니요. 결단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많이 바뀌셨네요. 바뀐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체면보다 현실을 택한 거예요. 야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면보다 현실. 그게 이번 회담의 본질이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나카무라 상, 수고하셨습니다. 야마다 상도요. 야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모리타 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나카무라 상, 해상교통로 협력 창구가 공식 개설됐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스크 대응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항만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리타 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해상교통로가 첫머리에 온 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경제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리타 상, 나카무라 상도요. 이번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타 겐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25년 동안 품어온 확신을 버리는 게 쉬웠을 리 없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창구가 열렸으니 실물을 채워야 해요. 모리타 겐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회담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협력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측 기술창고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고한민이 보낸 짧은 문장이었어요. 다음 점검 일정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회담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점검 일정만 확인한 거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존중이 느껴졌어요. 고한미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양보했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와 기준. 그게 고한민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행하세요. 짧게 적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책상 위에 빈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기준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번 회담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한국이 무서웠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3,000톤급 잠수함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운용과 절차가 무서웠어요. 기준을 세우고 검증하는 그 방식이 무서웠습니다. 고한민이 보여준 차분함이 무서웠어요. 펜을 움직였습니다.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얕보는 말이 일본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증거 없이 조리품이라고 단정한 것이 판단 오류였다.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로 평가해야 한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적었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쓰는 반성문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적었어요. 한국에게 배운 점이 있다. 체면이 아니라 기준이 나라를 지킨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 협력은 호의가 아니라 원칙이다. 고한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문서에 옮겨 적었어요. 인용이 아니라 교훈으로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카무라 쇼이치. 날짜를 적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도쿄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저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대체제이고 일본이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가진 상대였어요. 확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오만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번 회담이 제게 남긴 거였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협력 창구가 열렸으니 실무를 채워야 했어요. 한국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얕보지 않고 존중하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관절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에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회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기준으로 다시 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확신 대신 존중으로, 오만 대신 절차로요. 그게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켜졌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확신을 내려놓았거든요. 오만한 확신이 끝났습니다. 씁쓸한 존중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번 회담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나카무라가 펜을 들고 자기 문장을 지우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확신을 스스로 지우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한민이 끝까지 담담하게 기준을 지키는 모습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정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절차와 원칙으로 상대의 인정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보다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뭘 겪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길에 비하면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석탄가루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파이프라인 놓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구로공단 새벽버스 타고 출근하셔서 재봉틀 돌리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무릎이 닳아도 묵묵히 버티셨잖아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계산을 바꾼다. 그게 어디서 온 힘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닦아놓으신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할 게 없다. 젊은 사람들 집만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게 훈장입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나라를 세운 분들이잖아요. 영웅입니다, 선생님들은.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말동무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혼자 심심하실 때 찾아와 주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한겨울이거든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두르세요. 장갑도 챙기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몸 녹이세요. 병원 가실 거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오늘 밤 창밖에 눈이 내리면 잠시 바라봐 주세요. 그 눈 위에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발자국이 있습니다. 묵묵히 견뎌오신 시간들이 있어요.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잘 살아왔다고, 충분히 애썼다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도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댓글 남기고 싶으시면 한 글자라도 괜찮아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고 오타 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